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아. 꿋꿋하게 내 갈 길 가야지. 속 시끄러운 요즘에도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잘 올해 마무리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 선생의 미술시장 인사이드 그 5번째 에피소드 미술시장 이 선생이 감히 예언해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민간 미술 시장의 규모를 먼저 볼 건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현재 2022년, 23년까지 성장해왔던 혹은 이런 추이적으로 민간 미술 시장의 거래액을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자료는 공공 영역이 제외되어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미술시장조사 발표 자료를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2022년까지의 자료는 자료에 나왔던 내용이고 23년 자료는 또 제가 추정한 거고 24년도 추정을 한 겁니다. 우선 주요 이제 미술품이 거래되는 채널인 화랑 그리고 경매 회사 아트페어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국내 시장의 총합인데 보시면 이제 2010년도에 3,700억, 3,800억 정도 수준이었다가 13년도에 쭉 떨어졌다가 또 코로나였던 20년도에 많이 줄어들었고 21년도, 22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 시장은 이제 2022년이 6,869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을 했고 세계 미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80조에서 90조 정도 됩니다. 이 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달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85조 시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랑이 가장 많은 미술품 거래액을 갖고 있고요. 경매 회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서 요즘 그리고 앞으로를 좀 전망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표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내 미술 시장의 현황은 보시면 2021년부터 22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일단 저는 이런 성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판단한 내용은 새로운 소비계층, 이제 MZ세대의 시장 유입이 이제 많이 시작되었고 또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술품 컬렉팅이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함께 증가했던 그 몫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19년도는 2,985억 원에서 22년도에 6,869억 원으로 연평균 봤을 때 3년 동안 32%나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MZ세대들이 미술품 소비에 대한 소비 계층으로 새롭게 유입이 됐는데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유튜브라는 새로운 직업 그리고 그런 직업을 통해서 또 많은 젊은 층들이 또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졌고 그리고 코인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하게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재원이 많이 마련됐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거나 그러질 못했던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또 미술품을 또 소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 당시에 저희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아트페어에 나갔을 때 저희 함께 나갔던 작가들의 작품 일부가 오픈런 시작하기 전부터 막 달려와가지고 오픈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전시 전에 미리 이제 출품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전시 전에도 이미 완판이 되는 사례도 몇 번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그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도 많이 했었는데 좀 더 오래 갔으면 좋았으나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고 현재 2024년도 시점에서 보자면 거품이 사라진 미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좀 갑자기 들어왔던 계층이 이제 MZ세대 또는 다른 직업군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 사실 미술품 수요가 급락한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됐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수익이 계속 좋아지면 그렇게 계속 이어졌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트테크 열풍이 또 종료된 것 같아요. 또 비단 좀 부정적인 뉴스 중에 아트테크를 가장 많이 외쳤던 기업들이 사기로 고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트테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트테크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다음 혹은 뭐 이번 저희가 준비하는 영상 컨텐츠 중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2024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4년도의 12월인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가 축소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부분 2023년도는 아마 거래액이 5,350억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2024년도는 그거보다 더 줄어든 5천억 또는 이제 4천억대로 이 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주요 구성원별 현실을 또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뽑은 주요 구성원이라고 하면 갤러리, 그리고 작가, 그리고 컬렉터인데 갤러리는 이제 전국에 한 800개 갤러리가 있고요. 서울 지역에만 4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갤러리가 55개, 전국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 업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 생존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해서 그 돈을 통해서 뭐 이 운영을 해야 되고 임차료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들이 선호하는 작가분들은 시장성 있는 작가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3,000명이 넘는 미대 졸업생이 나와요. 그 중에서 모두가 작가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또 졸업하거나 아니면 활동하는 작가를 저희가 시장에서 한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작품성이나 시장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그리고 활동 기회가 부족한 게 물리적인 한계점인 거죠. 또 컬렉터 입장에서는 팬덤이 형성되지 않은 신진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중단해버리면 잔존 가치가 0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가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미래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응원하면서 작품을 소장했다가 사실 이 작가가 그런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스탑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작가의 작품이 잔존 가치가 내가 샀던, 구매했던 소장가액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일 거고, 뭐 잘못하면 0에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있고, 또 컬렉터 분들이 매번 작품을 사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작품을 수집하면 그 중에서 일부 작품은 또 재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작품을 또 소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재거래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제약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주요 플레이어들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자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미술 시장에서의 한국의 주목, 그리고 환경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하자면, 일단 글로벌 갤러리, 뭐 페이스, 퀘닉, 타데우스 로팍, 그리고 화이트 큐브, 화이트 스톤, 뭐 외에도 좀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한국의 지점을 개소를 해오고 있죠. 쭉. 그거 자체가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매서. 소더비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경매 옥션 시장을 새롭게 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해외에서 봤을 때도 뭐 이런 글로벌 대형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렇게 갤러리랑 경매소가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 또 글로벌 아트페어도 있죠. 뭐 프리즈가 지금 한국 화랑협회랑 함께 뭐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는데, 뭐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진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뭐 주목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제도나 지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더 보자면, 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가 굉장히 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주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내가 상속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일부를 미술품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제도들은 미술품을 계속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고, 또 이번에 또 1호가 얼마 전에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미술품을 사야 되는 이유들에 대한 것들이 좀 생기고 있다 생각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술품 담보 대출 서비스도 시행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 글로벌 플레이어 갤러리와 이제 경매소가 들어왔던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거래 채널이 되겠죠. 그런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이 소속 작가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소개 채널이 될 거고, 또 국내 작가들의 해외 시장 진출 채널 또 진행되고 있죠. 뭐 우리 중견 작가, 우리 원로 작가님들 중에 이진우 작가님도 있고, 그리고 이강수 작가님도 있고, 최근에 해외 세계적인 갤러리에 또 매니지먼트를 체결하면서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주요한 이제 채널들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매우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글로벌 아트페어와 지원 및 제도 확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컬렉터의 유입 기회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컬렉터들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멀리 있는 국가들에서도 컬렉터들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프리즈가 소개하는 내용들 보면 프리즈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설명을 하던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이제 대형 컬렉터들이 한국으로 오는 기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및 제도 확장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나 담보대출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미술품 소장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컬렉터 분들에게도 좋은 이제 기회이자 컬렉터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 한번 해볼게요. 저는 국내 미술 시장 향후 5년, 이제 2024년이니까 25, 26, 27, 28, 29, 5년 안에 뭐 1조 원 넘어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한국 미술 시장을 바라보면 침체기다, 또는 정책이다, 아니면 성숙기다,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근데 요건이 좀 있어요. 그런 이유들. 첫 번째, 세컨더리 마켓 성장해야 됩니다. 뭐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술품을 소비하신 분, 소장하신 분들이 계속 소장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장품을 거래하는 시장은 2차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주로 하고 있는 게 옥션이죠. 옥션 외에도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재거래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거나 좀 유의미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긴다면, 저는 여기를 기점으로 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이유는 뭐 일단 사실 작품을 소장하시면 어느 채널로 소장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갤러리에서 작품을 소장하시면 리세일락, 다시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이 기간 동안 리세일락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뭐 2년에서 5년, 뭐 짧으면 1년도 있는데, 근데 요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시장이 활발할 때 소장하셨던 분들이 이제 올해 2024년 말부터 리세일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매를 위한 채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채널들이 일단 제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구체적으로 보자면 앞선 제가 뭐 강의에서 뭐 경매소 가격, 이런 시장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작품을 어떤 가격에 파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겠죠. 근데 저는 왜 세컨더리 마켓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미술 시장은 뭐 과거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술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저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다. 근데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작품을 소장하고 나서 재판매를 위한 시장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판매자도 이제 수요자인 거고요. 실제로 작품을 소장하는 분들도 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뭐 작가 중심이었다가 갤러리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철저하게 컬렉터 중심의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작품이, 내가 소장한 작품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명확하게 있다? 그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작품을 저는 1차 마켓에서도 더 많이 소장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비단 같은 시장은 아닙니다만, 어, 중고차 시장을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신차를 사실 때 한 번쯤은 보실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 그래서 내가 이 차량을 살 건데, 이 차량을 사면,
비슷한 차량이 지금 연식은 다른데, 지금 중고차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네? 그럼 내가 요 차를 샀다가 몇 년 동안, 얼마 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팔면 되겠다. 이게 잔존가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잔존가치 또는 이 차량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미술품은 이제 그런 자산으로 성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용, 그냥 내가 돈 쓰면 사라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앞에 말했던 세컨더리 마켓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1차 시장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중견 작가분들의 뭐 재발견을 좀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적인 갤러리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세계 미술 시장에 소개하고 있는 작가분들 보면 중견 원로 작가님들이시거든요, 한국에. 근데 잘 보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술품을 소개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시장에 소개할 때 기존에 익숙했던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아직 덜 알려진 그 작가를 소개하면서 조금 더 컬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있는 중견 또는 원로 작가님들은 세계 미술 시장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적 갤러리에서 봤을 때 한국의 좋은 중견 원로 작가님들을 소개해드린 건 굉장히 그들의 고객에게 좋은 이제 기회로 다가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향후 5년 안에 1조 원 넘어설 것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세컨더리 마켓, 그리고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그리고 중견 작가의 재발견,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밑에 보시는 내용들은 2023년 미술작품 또 소비자 특성, 그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용인데, 유의미한 내용들만 조금 발췌를 해봤어요. 미술작품 장르는 회화, 절대적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조각이나 이런 공예보다는 뭐 회화 작품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요인을 지금 모두가 알 것 같아요. 사실 뭐 개인 취향도 있고 미술적 가치 있고 적정 가격 있고 투자 가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 순서로 나와 있는데, 작품을 소장하는 그 계층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요런 내용을 보면 어떤 금액대의 작품이냐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뭐 개인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정말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느 금액이 넘어가면 뭐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뭐 여기 이 조사를 했던 응답했던 분들의 이제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도 제가 뒤에다가 나중에 한번 강의 내용으로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속 시끄러운 요즘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12월 마무리 잘하고 2024년 꿋꿋하게 또 잘 한번 마무리 해보시죠. 안녕.